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요즘 투자 열풍이 불고 있죠. 오늘은 인터넷 3.0 시대를 여는 열쇠라고도 하는 NFT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시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 교수님은 네. NFT의 시대 이 책을 최근에 쓰셨어요. 올해 초에.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내용은 많은 부분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책을 쓰기 전에 작년에 요 메타버스의 시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읽어보시면 우리 시대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조금 감이 잡히실 수도 있는데요. 읽기 쉽게 쓰셨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수님. 네. 오늘 이제 이 책 내용 포함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네네. 우선은 좌우간 NFT가 뭔지 네. 요 정의부터 좀 하고 지나가죠.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예. non-fungible 토큰의 준말이다. 그래서 NFT,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파일에 토큰을 붙여가지고 이 디지털 파일을 유일무이한 것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가치가 있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파일은 그냥 복사가 가능하고요. 예. 사실 옛날에 진짜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쭉 해가지고 복사하는 거는 한 3번, 4번 하면은 복사 품질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는 아무리 복사해도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들이 보통 정보로서의 이 특징은 있지만 그 정보지 그거 자체가 가치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토큰을 붙여가지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개의 조각상이 있다. 그러면 그 100개 중에 내가 한 개를 가져가고 그리고 그 100개가 다시 100개가 채워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조각상이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이름표를 붙인단 말이죠. 1번부터 100번까지. 그래서 실례지만 생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 6월 17일입니다. 아, 네. 금방이네요. 17일이라니까 617번이라는 딱 그 번호의 조각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가 있으면 617번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17번 조각상을 나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데 또 누가 6월 17일이라는 사람이 나도 그러면 저걸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 그런 사람이 3명, 4명 되면은 그럼 내가 저거 돈을 내서라도 10,000원을 내서라도 내가 가져가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non-fungible 토큰의 그 디지털 파일에 이걸 붙여가지고 가치를 붙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파일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토큰으로서 소유 증명을 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만 보면 이제 대체가 불가능하다 말뜻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토큰을 붙였다 이런 건데 네. 이게 사전적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 이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뭐가 안 잡히는 그런 게 있는 건 또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래요. 많은 분들이 그 NFT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하시진 않아요. 이거 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인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파일에 내 아바타에 옷 하나 입히는데 그거 2만 원 주고 옷을 사가지고 입힌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남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디지털 세계라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잘 못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희소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희소하다고 돈이 될 것인가? 가령 여기서 제가 코를 풀어가지고 이 코 묻은 휴지를 놨어요. 이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코를 푼 휴지는. 그럼 이거 희소하다고 이게 가격이 될 것인가? 가치가 될 것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소한데 그것이 투자성.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있다가 경매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희소하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NFT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의 변화라고 할까요?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NFT가 사전적인 의미처럼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미래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디지털 세계에서 내가 디지털 세계 굿즈를 가진다. 디지털 세계 집이 있다.
라고 하면 NFT를 붙인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디지털 세계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금 현재로서는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기술이 이제 사실은 큰 변화를 일으킬 때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뭐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도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늘 큰 기술이 나오면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나오면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스마트폰으로 옷을 산다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아니, 입어보지도 않고 색깔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거의 옷을 사시니까요. 굉장히 많이 바뀌죠. 이게 이제 어쨌든 토큰 아닙니까? 이 네. 토큰의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예. 디지털 파일이 있습니다. 예. 였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파일을, 그럼 어쨌든 NFT를 거래한다라고 해서 이 디지털 파일을 거래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거래할 때, 집을 파가지고 들어다가, 자, 이게 우리 집이니까 뭐 돈을 주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 증권이라든가 뭐 집문서,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죠. 마찬가지요. 이 디지털 파일에 대한 문서를 붙이는 거고, 바로 이 문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파일에 붙는 문서다. 이 디지털 파일은 누구 거고 언제 어떻게 거래가 됐으며 확실한 당신 것임을 보증합니다. 라는 보증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은 뭐 다들 플랫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플랫폼 시대라는 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플랫폼에 종속된다고 할까요? 네. 그 플랫폼이 끼지 못하면 그게 유통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가치가 좀 저평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 NFT가 그런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책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왜 플랫폼 중심이냐? 제가 SNS에 되게 재밌는 사진 올렸어요. 예. 이 사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잠깐만, 근데 내 사진인데 내가 저작권도 없이 막 갖다 쓰다니. 그리고 제가 이거 제 사진이에요라고 하려고 해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워낙 퍼져버리니까.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 NFT는 이거를 처음에 발행할 때 NFT를 붙여놓는 순간 이게 아무리 퍼져도요, 이거는 누구 거다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쪽 플랫폼 내리고 이쪽 플랫폼 내리고 난 이쪽 플랫폼만 올릴 거예요. 그쪽 플랫폼 쓰시려면 제 저작권을 주세요라고 증명할 수가 있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콘텐츠 중심의 어떤 세상으로 갈 때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카보스라는 개가 있어요. 시바견인데 이 시바견이 2010년 정도에 그 개의 주인이 그 자신의 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SNS에 팍 퍼져가지고요. 이 시바견의 사진이 되게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재밌는데 이걸 가지고 테마로 코인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도지코인이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서 작년에 그 사진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개의 주인이죠. NFT로 해가지고 경매에 올렸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 시세로 45억 원을 받았어요. 뭐 이렇듯이 굉장히 재수 좋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진 어떤 파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콘텐츠가 확실하게 내 거다라고 증명이 되는 순간 콘텐츠를 가지고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웹3 시대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화로서의 어떤 값어치를 갖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NFT가 보통 NFT 하면 디지털 가상, 디지털에 토큰을 붙이는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약간 좀 의미가 전이 돼서요. 디지털 가상 자산이란 말 자체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 NFT 투자하니? 그러면 나 NFT 가지고 있어라고 했을 때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지털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자산이 되는 갖고 거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에 쓴 책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는데 곧 이제 메타버스 시장 세계가 열릴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메타버스 세상이 실제로 어떤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NFT 기술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메타버스 세상은요, 정말 별의 별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가령 우리가 뭐 너튜브다 그러면 영상이 필요하고 네이버다 이거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털에서는 뭐 텍스트로 된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메타버스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디자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바타 옷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개발사가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서 유저들한테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유저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창작해서 이 메타버스 세상에 콘텐츠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보상경제 시스템으로 그러면 거기서 팔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줄게요 하는 식의 그런 보상경제가 작동하면서 앞으로의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유저들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유저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NFT가 바로 유저들이 가진 자신의 콘텐츠를 내 거다라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C2E라는 개념을 요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P2E는 플레이 투 원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C2E는 크리에이티브 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창작하고 아바타의 옷을 디자인해서 판다든가 아니면 공간의 디자인해서 판다든가 이랬을 때는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설계되고 있거든요. 주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디지털 자산 소유를 증명하는 기술이면서 네. 동시에 그 기술이 적용된 재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화가 유통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개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뭐 플랫폼이나 지금 개발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 수도 있고. 가령 NFT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NFT 개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카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샀을 때 내가 민팅이라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직접 회사에서 내가 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개인 간에 그 거래를 2차 거래 시장에서 경매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2차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사고 파는 방법도 있어요. 민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NFT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초창기 모습으로 예. NFT 아트가 있고 그리고 PFP라는 게 있거든요. 프로필 픽처. 예.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베이스가 되는 그림은 하나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파이프를 물게 한다든가 모자를 쓰게 한다든가 해서 조금씩 다른 요소를 부여해가지고 10,000개의 서로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 이것을 유저들한테 사갈 수 있게 딱 하는 것들인데 이걸 민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NFT를 만드는 것 자체를 민팅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민팅 그런다 하면 NFT 자체를 만드는 거지만 보통은 이렇게 10,000개를 사갈 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NFT 기술 자체는 뭐 최신 기술, 어제 오늘 기술은 아닌데 네. 이게 왜 이렇게 1, 2년 사이에 이렇게 막 이른바 핫해진 겁니까?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억소리 나는 경매 결과들이 그냥 대충 찍어서 올린 사진 같은데 예. 그 카보스 같은 개사진은 지금 자기 집 댕댕이를 찍어서 올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30-40억에 팔린다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핫해지긴 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예. 왜 그러면 2021년에 그런 억소리 나는 경매가 있었느냐? 그 전에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NFT가 블록체인에 거래가 되는 건데 그 전에 1세대 블록체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2세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이런 2세대가 되면서 블록체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예. 스마트 계약.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저절로 거래가 돼. 말하자면 계약서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게 2세대 블록체인부터입니다. 네. 그 2세대 블록체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 게 1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 체인에서 NFT가 주로 거래가 됐거든요. 예. 근데 이더리움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 체인에서 거래가 될 때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니까 예. 이 수수료가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가스비라고 그러죠. 네, 가스비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10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가스비를 20만 원을 낸다. 그럼 이거 거래가 2번, 3번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또 기술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더리움 체인에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요. 예.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게. 그러면서 가스비를 확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 수수료면 할만해. 그런 것들이 이제 2021년 초반기, 2020년, 21년 해가지고 일어난 그 사건이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NFT 거래가 활성화된 거죠.
이게 최근에는 이제 NFT하고 게임이 좀 융합을 하는 그런 네.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장르를 뭐 열어가는 그런 기폭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장르적으로 보자면 예. 게임에서 자기가 플레이를 해가지고 어떤 보상을 받는다는 건 늘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다른 건 그 보상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진짜 NFT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전에도 아무리 내가 보상을 받아봤자 이게 이 게임이 없어지거나 이 게임 안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 싸이월드에 도토리 가지신 분 많거든요. 예. 근데 싸이월드를 안 하게 되니까 도토리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난 도토리가 많다라고 해서 부자다라는 개념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NFT가 되면 싸이월드의 도토리지만 이거는 NFT가 아니면 싸이월드 내에서만 거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근데 NFT는 밖에 나가지고 밖에 가지고 가서도 거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NFT 마켓플레이스 다른 데 팔고 하니까 그래서 이건 재화로서의 가치가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한 군데 내놓으면 되게 안 팔리는데 이걸 한 20군데 내놓으면 연락이 많이 오듯이 예. 이 NFT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NFT가 되면서 외부적인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 P2E, 여기서 게임에서 얻는 그 보상이나 이런 것도 현금화가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또 이 P2E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뭐 게임사들은 다 P2E 하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내 그 게임사들 현황? 다 이제 개발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금방 되는 건 아니니까. 작년 11월에 아무래도 뭐 주주총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 뭘 하겠다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에서 우리가 내년에 내후년에 뭘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P2E가 엄청 빵빵 터진 건데 실제로 P2E가 나왔다라기보단 하겠다라는 발표였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랑 내년에 가지고 계속 게임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게 이제 보통 뭐 NFT 뭐 미술품 경매나 이런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수의 뭐 애호가들 네. 이런 사람들 중심이라고 하면 네. 제가 이제 이 게임에서 NFT 채용한 걸 보고 네. 일단은 이 주체가 굉장히 좀 자본력이 있는 네. 그 메이저 회사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NFT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좀 나름대로 이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 NFT를 처음 접하게 되고 가지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예. 또 중요한 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도 이미 약간 좀 이 매니아적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약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대중화되는 건 언제냐면 이것도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예측이 되는데요. 네. 연예인들 IP를 NFT로 발행했을 때. 근데 실제로 작년 11월에 게임사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들이라고 하죠. 뭐 SMYG, 하이브, JYP 이런 데들이 전부 다 NFT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아니면 NFT 관계사들을 M&A를 한다든가 MOU를 한다든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연도에 아니면 늦어도 내년도엔 BTS의 NFT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실제로 BTS NFT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러면 아미들 같은 경우 그 BTS 팬클럽이죠. 예. 그런 경우에 암호화폐나 NFT는 관심이 없지만 그 NFT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NFT를 어떻게 사고 팔고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 검색을 해가지고 NFT를 소유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 친구들이 바로 대중화의 좀 기폭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특히 K-POP 스타들의 NFT가 좀 많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NFT 경험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NFT도 들어가면서 NFT가 좀 더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곧 열릴 시장으로 다들 기대를 하고 작년에 뭐 이제 뭐 그 기획사들 뭐 네. 투자할 때 네. 아마 그것도 또 미리 가격이 좀 선반영되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아파트 비슷하잖아요.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 좀 올라가고 실제로 뭔가 실행이 되는 순간 첫삽 뜨는 순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작년 초반기에 NFT 아트가 45, 심지어 800억에 거래된 것도 있거든요. 빅플의 작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와 장난 아닌데 하면서 디지털 작가분들을 주로 해가지고 많이 NFT 아트를 띄웠어요.